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바쁩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왔어요. 룰이 나왔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신 100% 룰을 개정을 했던 거를 다시 바꿔서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이렇게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는 뭐 70대 30, 뭐 50대 50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결국 좀 가장 보수적으로 민심을 20%좀 적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이게 20%가 적냐? 아니면 적당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적죠. 그냥 지금 정신 차리려면 네. 일반 국민 최소한 50%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김민전 대변인이 이게 제도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20%만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비대위잖아요. 네. 비대위가 지금 제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과연 비대위의 역할인가. 비상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국민의힘의 제도는 좀 잘못됐다. 틀을 좀 깨야 되는데. 깨야 된다.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거를 깨라고 지금 비대위를 설치한 건데 비대위가 제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겠대.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뭐 20% 반영하든 50% 반영하든 또 뭐가 상황이 달라질까? 뭐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룰 개정이 그렇게 큰 전당대회에 의미 있는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변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똑같다. 네. 이 정도로 사실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50까지는 해야 되지만 네.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약간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이왕 할 거 30%로 가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혹시나 해서 20% 가는 거는 좀 너무 수가 얕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최고위원도 똑같은 룰로 뽑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최고위원들 중에 네. 아무래도 친윤 쪽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는 어허. 당대표보다 네. 그렇게 하는 계산이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대표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들이 친윤들이 많이 들어가면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 되더라도 네. 어떤 브레이크를 계속 걸 수 있잖아요. 견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고 어떻게든 그렇다고 100%로 그대로 하긴 애매하고 네. 조금만 넣자 20%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리고 20% 80% 이거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집단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승계형 부대표 신설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주장했던 건데 이거 다 안 하고 그냥 기존의 단독 대표 체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뭐 집단지도 체제라든지 승계형 부대표 이거 다 한동훈 견제용 아니야 이런 약간 오해를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서 그러면 한동훈이 좀 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터준 건가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물밑에서 엄청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캠프도 구성하고 있다, 사람들 만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 뭐 출마 회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만약에 전 위원장이 나오면 어차피 어대한이다.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매사에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주의여서 모르죠. 근데 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요.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인 민주당과의 싸우는 국면에서 깃발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구도가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당정 관계나 내부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어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이크가 갔을 때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할 거냐에 따라서 변수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생각하면 돼요. 당시 탄핵 이후 국면에서 보수층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로 다 반기문만 오면 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왔더니 지하철 이상하게 하고 이 턱받이 이상하게 했다가 며칠 만에 그냥 그 턱받이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본인이 턱받이를 하냐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잖아요. 네.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엄청나게 되게 그 국제 외교 이 부분에서 뛰어난 분이지만 네. 정치 영역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단순하거든요. 적이 명확하니까 네. 쟤만 이기자라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내부의 경쟁이고 여러 이슈에 대해서 물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는 또 다른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못하면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값으로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변수가 있는 것들이 좀 많다 현재로서. 저는 변수는 그렇게 있다. 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정확하게 좀 그쪽의 얘기를 좀 다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현재 뭐 사무실을 얻은 것은 아니다. 아니래요? 근데 실무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 해본 분에게 자, 좀 우리가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되고 뭐 우리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스케치 좀 그려봐라. 지금 지시가 내려가는 상황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이안 어디 뭐 이런 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대략 좀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와전돼 가지고 캠프를 만들었다. 뭐 이러한 소문이 퍼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기본 준비 단계를 하고 있고 좀 그 캠프 사무실을 크게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소규모로? 네, 되게 좀 소규모로 해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배낭 하나, 그다음에 수행하는 두 분이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 지역의 언론과 인터뷰하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네. 좀 실무적인 단계에서의 준비는 좀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출마 선언은 제일 좀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그건 좀 주에는 해요. 다음 주에는 하는데 등록이 그 다음 주인가? 23, 24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등록이?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니까 무조건 네. 다음 주에 하는데 딴 후보들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제일 나중에 네. 하겠다. 아 조용 비례요? 왜 맞이게 나오려고 그래? 이율인가? 주인공은 마지막에. 네. 네. 그러한 지금 현재까지의 방침인 것 같고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더라? 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네. 그거는 좀 아직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지지분이한 거죠?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당에서는 기탁금을 좀 조정하려고 하지만 당대표는 9천만 원, 최고위원은 4천만 원 기탁금을 내야 꽤 될 비싸네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좀 낮추겠다고 하는데 네. 팍 낮추지 못해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 출마자들에게 분담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낮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탁금 그거 생돈 나가죠. 네. 그러면 최고위원 출마하더라도 전국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야죠. 문자라도 한번 보내야죠. 뭐 네.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몇 억은 깨져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도 선거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생돈 들여서 이렇게 출마를 한다? 그럼 선거비 보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낙선인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한 3억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러닝메이트 나가자. 그러면 몰라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맞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그럼요. 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것 같은데 차별화할 것 같은데 임기 3년 남았는데 내가 지금 각을 세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을 듣는 게 맞을까? 그런 또 고민도 있는 네. 것 같고. 줄서기에 대한 고민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당대표 이 지도체제가 좀 계속 갈 수 있을까? 과연? 1년, 2년 뭐 임기 채울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메이트를 구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 최대한 좀 다른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출마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좀 최고위원들 러닝메이트 좀 골라서 네. 맨 나중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 그러한 생각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바뀔 수도 있어요. 취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가까운 분에게 들으니까 네. 마음은 확실히 다 섰다. 네. 주변에서 만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호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동생이라면 말리. 동생이랑 말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네. 어차피 그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 네. 만류한 분도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잘할 수 있고 도와준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쪽으로 하면서 의지를 거의 다 굳혔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만나면 내가 도와줄게요라고 하지만 거기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누가 저거 도와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일단은 다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까 뭐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구하기 그렇죠. 어렵듯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수 그렇죠. 있다. 왜냐면 편한 상황에서는 다 도와주죠. 근데 이쪽과 이쪽이 극한 대립을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을 안 해요. 네.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능력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거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쉬워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반기를 들면서 이쪽을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러닝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친한계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가 좀 여기는 쉽지 원래 않다. 친했던 사람이나 몇 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입인재라든지 장동혁 비서실장이랄지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분들. 네. 사무총장이랄지 최측근들이 몇 명 있죠. 네.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나는 배팅했어. 이쪽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별게 없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배팅할 거야 라는 분 빼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이제 변수 얘기를 했는데 이 당 중진들, 차기 당권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한마디씩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번 전당대회 나올 거면 뭐하러 비대위원장직 사퇴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도 원외 당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누가 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 같은 그런 멘트를 했고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리더십은 안 된다. 좀 새로운 신선한 리더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성공했어요? 아, 굉장히 김기현 의원님이 들으면 굉장히 뼈아플 만한 멘트를 하셨네요. 기분 나빠할까요?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견제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많이 있겠죠. 네. 현실적인 권력과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많지만 그 기간이 오래 될까라는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고 되게 리더십과 정치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네. 의문부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나에게 좀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분들이 보기에 한동훈은 정말 애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애예요, 애. 정치 경험도 정치 일천한 초보자. 네. 애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그러한 감정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당선이 되겠지만 많은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높은 허들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굉장히 의견을 그렇죠. 많이 내세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실무를 맡긴 유능한 그분이 여러 가지로 잘 보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분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모르겠어요. 박 실장님이 얘기하는 뭐 그분이 아니고. 아니요. 한동훈 위원장의 딜레마는 명확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장점은 엘리트 이미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이고 물론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유능한 검사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데 이미지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반윤이에요. 반윤. 대통령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덩치도 크고 되게 고압적으로 보일 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 추가되는 자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대표를 하면 반기를 계속 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사실 여당 대표로서 그러기에도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반기를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기를 안 들면 20% 지지율 기록한 대통령과 발걸음을 복부를 그렇죠. 맞춘다라면 본인의 정치 생명도 없는 거죠. 그렇죠. 미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대통령이랑 같이 가면 네. 가장 자기 대선주자로 가장 안 좋은 건 검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학을 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동훈을 뽑아주겠냐. 제가 쭉 보면 DJ 노무현 정도를 빼고 그때 권력이 이양된 것 정도를 빼고는 항상 정권은 어떻게 됐냐면 기존 대통령과 가장 다른 체제를 선택했어요. 그런 것 그분들이.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질린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정말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도 사람이 좋고 어떤 민주주의를 하고 그런 거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스타일에 질렸다. 이런 좀더 스타일은 이제 아닌 것 같아. 강한 리더십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여기서 네.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하고 완전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비슷한 이미지가 돼요. 약간 세련된 거 빼고는. 네. 그래서 선을 완전히 그어야 되는데 임기가 3년이나 남아서 선을 완전히 긋고 반기를 들고 할 수가 있냐. 물론 본인은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당내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냐 그걸.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자, 일단은 대통령의 임기가 템프스테이 가라는 얘기. 그거 말고 한동훈 위원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의 권력에 맞대서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는 제가 또 하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치적 내공이 없어요. 여러 가지 보여준 걸로 봐서도. 네. 그냥 칼을 들고 무찌르고 싸울 뿐이지 원래 정치란 건 조율의 영역인데 이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본인의 내공이 뽀록 난다. 네.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안 나오는 게 낫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랬었죠.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뭐죠?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거예요. 아이, 또 왜 그래요? 그러면 한동훈 개헌- 위원장이 그럼 개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공개적으로? 뭐 아이,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위험한 발언들 계속하고 가세요. 임기 단축해라, 건의해라. 이 너무 위험해, 이 아니, 방송. 가정을 하는 저는 거예요, 가정을. 그냥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네. 본인이 살려면 대통령을 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이 길어지면 본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게 할지, 과연.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이제 후회하는 게 있대요. 뭐예요? 아, 이것도 저희 뭐 생각과 분석인데, 총선 때 이재명 당대표처럼 할 걸.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걸?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총선 하는 때 거죠? 내 사람 많이 공천 줘서 내 편 들어줄 사람 많이 배지 달아주는 것, 못한 거. 그리고 나 배지 달을 걸. 배지를 안 다르니까 거의 정치인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감이 있어서 이번에 당대표 나와서 정치적으로 홀로서기 하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재보궐선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불리하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배지 달고, 그 다음에 2027년도 대선 출마하는 그런 로드맵을 좀 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재보궐선거가 되면 그때쯤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빠르게 권력이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대통령이 거의 레임덕 단계로 가는 거죠. 역대 대통령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지금 그 권력을 좀 잃어가는 모습이. 네. 근데 올해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절반도 안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제 뜻을 펴기는 본인의 뜻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에 승부수 걸어야죠. 거기서 이겨내면 지도자가 되는 거고, 못 이기면은 그냥 정치 낭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승부수를 굉장히 띄울 것 궁금하네요. 같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이 이슈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안 해서 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를 못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에 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동해 영일 만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었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산유국 되는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 이제 팽배해질 무렵 이 이제 조사를 한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문제가 많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왜 대통령이 발표를 본인이 직접 했으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거를 몰랐느냐, 이 일이 왜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세요? 대통령은 자랑하고 싶었겠고, 네. 참모들은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좀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좀 심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비판받을 대목은 있지만 꼭 그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그 있어요. 누구나 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참 지금 액트지오와 관련해서, 아브리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가지고 산자위를 열어서 지금 산업부가 내놓지 않는 여러 가지 비공개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제출받아가지고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고, 어떻게 우리가 140억 배럴이 최대한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공개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시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일단 석유공사의 이 과정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석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이건 잘 모르죠. 가능성만 두고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이 탐사 시추라는 게 이 석유 개발, 자원 개발 산업에게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그래서 메이저 석유 탐사 업체들도 여러 군데를 동시에 하면서 그 중에 한 군데만 나와도 이거가 다 여기에 나머지가 손실 나도 만회가 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드사이드도 철수한 우드사이드도 전 세계 여러 군데를 했고 그중에 가능성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제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빠진 데예요. 네. 그래서 워낙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낮은 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감으로 여기 좋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오면 이건 들어가고 거의 계산적으로만 그냥 숫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동되게끔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액티지우가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지요. 네. 왜냐하면 굴지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여긴 없어 하고 빠진 데를 네. 들어가서 있네. 그것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 사람들이 지난해 초에 가서 만나는데 액티지우를 만났는데 와브레 박사가 딱 보자마자 아 여기는 내가 그냥 봐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데이터도 안 보고. 네. 아니 천공입니까? 데이터도 안 보고 무슨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분을 믿을 수가 없죠. 저는 이 전체적인 게 어떤 상황이라고 보냐면 제가 이제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석유공사가 원래 이제 동해 가스전이 끝난 다음에 계속 자원 개발, 특히 국내 가스전에 대한 자원 개발의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네. 그거는 석유공사 사장의 작년부터 나온 뭐 여러 가지 기념식 멘트를 보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석유공사에서 브리핑할 때 첫 멘트가 그겁니다. 꺼져가는 국내 탐사, 자원 탐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네. 자기들이 막 열심히 알아봤다요. 아니 이게 기도하면 석유가 나옵니까? 이 기우제예요. 네. 과학적 분석을 해서 있을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석유공사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개입됐다고 보고 네. 그런데 석유공사가 작년 여름부터 얘기한 게 24공의 탐사 시추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24공. 예. 24개를 2031년까지. 뚫겠다. 네. 동해 유망하다. 네. 24개를 뚫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석유공사가 그냥 공사 한 명이 그냥 낸 보도자료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딱 나서서 엄청 많대. 일단 5개 뚫어. 작년에 24개 뚫겠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엄청 많대 하면서 5개 뚫어가 된 거예요. 하나 뚫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2031 년까지. 있죠. 예? 그동안 더 탐사 분석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분석을 통해서 5개로 가능성이 높은 데를 압축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원래 계획상 24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상 수입이 11조 정도에 이렇게 하면 11조 원에 치솟다. 근데 5개로 줄였는데 기대 매장량이 이건 이제 정확하면 탐사 자원량이라고 하는데 탐사 자원량이 140억 배럴 2,200조 수로 뻥튀기가 됩니다. 아. 통영에서 올라온 믿고 먹는 통영의 수산물을 소개합니다. 원기 회복, 보양식 장어로 만든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통영 바다 장어탕, 바다 장어포, 통영 바다 장어 구이. 올여름은 통영인에서 준비한 저렴하고 맛있는 장어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세요. 앱으로 호출하는 50 대리운전은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한글로 마이보험.com 1800-7917. 장수국가인 스페인과 지중해 연안에서 다양한 요리와 샐러드에 자주 등장하는 아티초크는 각종 영양소들이 피부 건강과 탄력, 피로, 염증, 붓기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계획상 24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상 수입이 11조 정도에 이렇게 하면 11조 원에 치솟다. 근데 5개로 줄였는데 기대 매장량이 이건 이제 정확하면 탐사 자원량이라고 하는데 탐사 자원량이 140억 배럴 2,200조 수로 뻥튀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24개 뚫은다고 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군요. 2월달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갑자기 이 동해 심해 가스전 얘기가 아브레우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해서 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쭉 얘기가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면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8조 2천억이에요. 네. 자본금이 납입 자본금이 부채가 19조 6천억이에요. 아이고. 네. 이런 걸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래요. 네. 이건 뭐냐면 이 회사를 그냥 다 청산하고 쉽게 말해 빚잔치를 해도 죗값을 받으면서 빚잔치를 해도 줄 게 1조 3천억이 더 많아요. 네. 아니 그런 회사가 어떻게
자원 개발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석유공사 제가 여기서부터는 추정인데 그래서 석유공사가 자원 개발을 계속해야 자기들도 회사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더 추가 출자를 해야 돼요. 공기업이니까. 그걸 위해서 여기 엄청 많아요. 라고 뻥튀기로 보고를 했는데 네. 뻥튀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조금 과제해서 보는데 야 이렇게 많아? 대통령이 놀라서 많습니다. 그 최대 얼마야? 최대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된 게 아닐까라는 지금 추정을 해요. 불행한 추측의 거죠,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불행한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말한 게 이제 가장 순진한 단계의 상상인데 그게 맞다면 석유공사는 이건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네. 그렇지, 밝혀.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순진한 대통령을 사기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대통령이 속임을 당했을 수 있다. 예. 네. 현재까지 안 그러면 석유공사가 만약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네. 이미 140억 배럴이 탐사 자원량이라고 공개를 해놓고 뭐 나머지 세부적인 게 무슨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어쨌든 상임위 빨리 열어가지고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가능성 하나가 그냥 석유공사가 출자금을 받기 위해서 네. 뻥튀기를 했다. 네. 그걸 이쪽 분야에 잘 모르는 왜냐하면 탐사는 수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많아? 하고 갑자기 브리핑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상상해서 가장 순진한 단계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산유국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지만 네. 자꾸 이렇게 실패할 거다,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고 가는 것도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근데 저도 생각이 나왔으면 말씀하신 좋겠다는 대로 건다 같은 이재명 시점일 대표가 거예요. 10중 8구는 실패할 거다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이건 기본적으로 확률이 10% 미만 그 내외에서 움직이는 문제여서 아주 대통령이 과학적인 20%라고 그랬는데 10%라고 하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못 믿습니까? 예. 네, 저도 못 믿어요. 일단 이거 뚫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한번 아주 확실히 과학적인 좀 짚고 분석을 통해서만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트라이해도 실패 확률이 90%예요 원래. 맞아요. 그런데 아예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